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라 불리는 서울 강남의 한복판에 우뚝 솟은 선일그룹 본사 사옥은 그 위용만으로도 압도적인 위압감을 뿜어내고 있었으며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거대한 탑은 마치 현대 사회의 계급을 상징하듯 차가운 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그 화려한 로비의 한 구석에는 짙은 남색 제복을 입은 보안요원 강도준이 무표정한 얼굴로 출입구를 지키고 있었는데 그의 날카로운 눈매는 캡 모자의 그늘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았지만 쉴 새 없이 오가는 사람들의 움직임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관찰하고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 그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평범한 경비원에 불과했으나 사실 그의 머릿속에서는 그룹 내부의 자금 흐름과 고위 임원들의 동선이 치밀하게 분석되고 있었다. 도준은 자신의 진짜 정체인 선일그룹 회장이라는 직함을 내려놓고 가장 밑바닥에서 썩어빠진 환부를 도려내기 위해 스스로 이 자리에 섰다. 회전 전문이 돌아가며 값비싼 슈트를 입은 임직원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가운데 유독 눈에 띄는 최고급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로비 정문에 미끄러지듯 멈춰섰고 곧이어 운전기사가 황급히 내려 뒷좌석 문을 열자 기름진 머리를 뒤로 넘긴 최민석 이사가 거만한 태도로 차에서 내렸다. 그는 도준의 먼 친척이자 그룹 내에서 악명 높은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된 인물이었는데 도준은 규정대로 절도 있게 거수경례를 올렸지만 최 이사는 그를 본체 만체하며 바닥에 침을 뱉듯 껌을 뱉고는 곧장 엘리베이터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도준은 모자 아래로 드러난 눈동자에 차가운 경멸을 담으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는데 최 이사가 최근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상태였기에 지금 당장이라도 그를 끌어내리고 싶었지만 확실한 물증을 잡기 위해 인내심을 발휘하며 주먹을 꽉 쥐었다. 그때 웅장한 로비의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존재가 회전문을 밀고 들어왔는데 그녀는 촌스러운 꽃무늬 블라우스에 무릎이 늘어난 헐렁한 바지를 입고 양손에는 낡은 보자기로 싼 도시락 꾸러미를 소중하게 들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이혜원이었고 도준이 위장 신분으로 시골에서 요양하던 시절에 만난 아내로서 세상 물정 모르는 순박한 시골 처녀로 알려져 있었으나 도준에게만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안식처였다. 그녀는 주눅든 기색 하나 없이 맑은 눈망울을 반짝이며 두리번거리다가 구석에 서 있는 도준을 발견하고는 해맑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는데 그 순수한 미소는 차가운 대리석으로 도배된 로비의 공기를 순식간에 따스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이곳의 엄숙한 분위기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도준은 아내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당황하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몽글몽글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지금은 업무 시간이었고 무엇보다 최 이사가 아직 로비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려 황급히 그녀에게 다가가려 했다. 예원은 남편이 다가오자 수줍게 웃으며 보자기를 들어 보였는데 그 안에는 도준이 좋아하는 반찬들로 정성스럽게 싼 점심 도시락이 들어있음이 분명했고 그녀는 도준의 소매를 살짝 잡으며 먼 길을 오느라 조금 식었을지도 모른다고 걱정스런 말투로 속삭였다. 하지만 도준이 대답하기도 전에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최 이사가 뒤를 돌아보았고 그의 시선이 도준과 예원에게 꽂히는 순간 그의 미간이 험악하게 일그러지며 로비 전체에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최 이사는 마치 더러운 오물을 본 듯한 표정으로 성큼성큼 다가오며 값비싼 구두굽 소리를 요란하게 울렸다. 최 이사는 도준과 예원 앞에 멈춰서서 과장된 몸짓으로 코를 막으며 경멸 어린 시선을 쏘아붙였고 그의 입에서는 모욕적인 언사가 거침없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는 감히 신성한 회사 로비의 잡상인을 끌어들였냐며 도준을 질책했다. 예원은 당황하여 허리를 굽혀 죄송하다고 사과했지만
최 이사는 그녀의 낡은 옷차림과 손에 들린 보자기를 번갈아 보며 촌티가 흘러서 회사물이 흐려진다는 둥입에 담지 못할 인신공격을 퍼부었다. 주변의 직원들이 하나둘씩 걸음을 멈추고 웅성거리며 구경하기 시작했음에도 최 이사는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듯 더욱 목소리를 높였고 도주는 모자챙을 더욱 깊게 눌렀으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려 애썼으나 그의 몸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갑질을 넘어선 인간에 대한 모독이었지만 도주는 아직 때가 아니라는 이성적인 판단 하나로 버티고 있었다. 상황은 순식간에 악화되어 최 이사가 짜증 섞인 손짓으로 예원이 들고 있던 도시락 보자기를 거칠게 쳐내는 바람에 스테인리스 반찬통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뚜껑이 열렸고 붉은 김치 국물과 반찬들이 새하얀 대리석 바닥 위로 어지럽게 흩어졌다. 쨍그랑하는 날카로운 금소금이 로비에 울려 퍼지자 정적이 흘렀고 최 이사는 바닥에 쏟아진 음식물을 밟고 지나가며 냄새가 역겨우니 당장 치우고 심할서를 쓰라고 소리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도주는 바닥에 흩어진 반찬과 멍하니 서 있는 아내를 보며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과 함께 사리에 가까운 분노를 느꼈고 당장이라도 달려가 최 이사의 목을 비틀고 싶었지만 그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천천히 무릎을 꿇고 엎드려 바닥을 닦는 것뿐이었다. 예원은 놀란 표정으로 잠시 굳어 있다가 이내 도준의 옆에 쪼그리고 앉아 묵묵히 음식물을 주워 담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손길은 떨리지 않았고 오히려 너무나 침착해서 기이할 정도였다. 그녀는 손수건을 꺼내 도준의 더러워진 바지 끝단을 닦아주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그녀의 눈빛은 방금 전에 순박한 시골 아낙네의 것이 아니었다. 바닥에 엎드린 채 멀어져가는 최 이사의 뒷모습을 응시하는 예원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는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와도 같은 서늘하고 예리한 빛이 일순간 번뜩였다가 사라졌다. 그것은 수천억 원의 자금을 움직이며 국제금융시장을 주무르던 전설적인 투자가 아테나의 눈빛이었으나 그녀는 눈을 깜빡이는 찰나의 순간에 다시금 겁먹은 아내의 얼굴로 돌아와 도준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았다. 도준은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묵직한 죄책감을 느꼈는데 자신이 회장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이런 수모를 겪게 한 것에 대한 미안함이 가슴을 짓눌렀기 때문에 그는 낮은 목소리로 미안하다고 속삭였다. 하지만 예원은 오히려 환하게 웃으며 괜찮다고 말했고 어차피 새로 담근 김치 맛을 보여주려던 것뿐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으나 그녀가 주워 담은 도시락통을 쥐고 있는 손마디는 하얗게 질려 있었다. 두 사람은 청소부가 바닥을 정리하는 동안 서로를 부축하며 로비 밖으로 걸어 나왔고 회전문을 나서자마자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이 그들의 옷깃을 스쳤다. 도주는 오늘 있었던 이 치욕을 절대로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주머니 속의 소형 녹음기를 만지작거렸고 예원 또한 남편 몰래 주머니 속에 휴대폰을 꽉 쥐었다. 최민석 이사의 모욕적인 언사가 있었던 그날 이후로 강도준을 향한 회사 내의 괴롭힘은 한층 더 교묘하고 악랄하게 진화했는데 그것은 마치 사냥놀이를 즐기는 포식자가 먹잇감을 서서히 조여가는 방식과 흡사했다. 최 이사는 보안팀장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도준을 본사 건물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인 지하 주차장 심야 근무조로 강제 배정했고 그곳은 환기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매캐한 매연이 가득 차 있었으며 겨울의 한기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곳이었다. 도준은 묵묵히 지시를 따르며 야광조끼를 입고 어둠 속을 순찰했지만 그의 눈은 주차된 임원 차량들의 블랙박스와 그들이 차 안에서 은밀하게 나누는 대화 내용에 집중되어 있었기에 육체적인 고단함은 그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이곳은 그가 그룹 내부의 썩은 뿌리를 파헤치기에 안성맞춤인 장소였으므로 그는 모욕을 견디며 때를 기다렸다. 어느 날 늦은 밤 술에 잔뜩 취한 최 이사가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주차장에 도착했는데 그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비틀거리며 순찰을 돌던 도준을 발견하고는 기분 나쁜 웃음을 흘리며 다가왔다. 최 이사는 신고 있던 구두가 더러워졌다며 도준에게 다짜고짜 자신의 구두를 닦으라고 명령했고, 이는 보안요원의 업무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부당한 지시였으나 거부할 경우 해고의 빌미를 줄 것이 뻔했다. 도준은 잠시 주먹을 불끈 쥐었으나 이내 무릎을 꿇고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최 이사의 구두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기 시작했는데, 최 이사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낄낄거렸다. 그는 도준의 머리를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주제를 알면 납작 엎드려 살라며 조롱했고, 도준은 바닥을 응시한 채 치욕을 삼키며 최 이사의 구두굽에 묻은 흙 속에 섞인 건설 현장에 붉은 진흙을 눈여겨보았다. 그 시각 도준이 야간 근무를 서는 동안 서울 외곽의 허름한 빌라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는데, 촌스러운 옷을 벗어 던진 이혜원은 방 안에 불을 끄고 오직 노트북, 모니터의 푸른 불빛에 의지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두꺼운 뿔테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눈빛을 번뜩이며 복잡한 주식 차트와 재무제표를 빠른 속도로 훑어내려갔고, 화면 속에는 선일그룹 계열사인 선일건설의 주가 흐름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다. 낮에는 순박한 시골 아낙네를 연기했지만 밤이 되면 그녀는 전 세계 헤지펀드들이 두려워하는 전설적인 투자 전략가 아테나로 돌아와 자본의 흐름을 지휘했다. 예원은 오늘 낮 로비에서 남편이 겪은 수모를 떠올리며 차가운 분노를 느꼈고, 그녀는 단순히 감정적인 복수가 아니라 최 이사의 가장 아픈 곳인 자금줄을 건드리기 위해 치밀한 작전을 설계하기 시작했다. 예원은 암호화된 메신저를 통해 자신의 최측근 대리인에게 짧고 명료한 지령을 전달했는데, 그것은 선일건설이 추진 중인 해외 프로젝트의 부실 의혹을 시장에 은밀하게 유포하고 동시에 공매도 포지션을 취하라는 내용이었다. 그녀는 유창한 외국어 실력으로 국제금융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자금의 흐름을 조작했고, 그녀의 손끝에서 시작된 작은 파동은 곧 거대한 쓰나미가 되어 선일건설의 주가를 강타할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모니터를 닫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는데, 자신이 다시 이 냉혹한 전장에 발을 들이게 될 줄은 몰랐으나 남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손을 잡을 각오가 되어 있었다. 예원은 다시 헐렁한 잠옷으로 갈아입고 이불 속으로 들어갔지만 그녀의 심장은 전투를 앞둔 전사처럼 거세게 뛰고 있었고, 그녀의 머릿속에는 내일 아침 벌어질 혼란이 선명하게 그려졌다. 다음날 아침 시장은 예원의 예상대로 요동치기 시작했는데, 선일건설의 주가가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며 하한가를 기록하자 그룹 전체가 발칵 뒤집혔고, 최 이사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비명을 지르며 전화기를 집어던졌다. 그는 자신의 비자금이 묶여있는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될 위기에 처하자 이성을 잃고 날뛰었고, 영문을 모르는 부하 직원들에게 화풀이를 해댔으나 도주는 로비 구석에서 뉴스를 지켜보며 의아함을 감출 수 없었다. 내부 정보가 새어나간 정황은 없었는데 마치 누군가 최 이사를 정밀 타격하듯 정확하게 급소를 찌른 모양새가 너무나도 절묘했기 때문에 도주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이것이 우연인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조력자가 있는 것인지 고민에 빠졌다. 하지만 그가 의심할 겨를도 없이 격분한 최 이사가 로비로 뛰어내려와 보안 요원들을 집합시켰고, 그의 붉게 충혈된 눈은 먹잇감을 찾는 맹수처럼 살기로 가득 차 있었다. 며칠 뒤 주말을 맞아 비번인 도주는 예원과 함께 동네 재래시장을 찾았는데, 두 사람은 소박한 장보기를 즐기며 잠시나마 회사의 골치 아픈 일들을 잊고 평범한 부부로서의 행복을 만끽하고 있었다. 예원은 콩나물 값을 깎으며 주인 아주머니와 너스레를 떨었고, 도주는 그런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으나 그들의 평화는 시장 골목을 지나던 불량배들과 어깨가 팩팩 부딪히면서 산산조각 났다.
문신을 드러낸 건장한 사내 두 명이 도준의 앞을 가로막으며 시비를 걸어왔고 그들은 일부러 부딪혀 놓고는 도준이 들고 있던 두부 봉지가 터져 옷을 버렸다며 터무니없는 세탁비를 요구했다. 도준은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 고개를 숙이며 정중하게 사과했지만 불량배들은 도준을 만만하게 보고 더욱 거칠게 밀치며 지갑을 내놓으라고 위협했고 주변 상인들은 겁에 질려 아무도 나서지 못했다. 도준이 무력을 사용하여 그들을 제압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었으나 그럴 경우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거나 폭행 시비에 휘말려 경찰서에 가게 될 위험이 있었기에 그는 굴욕을 참고 지갑을 꺼내려 했다. 바로 그때 뒤에 서 있던 예원이 앞으로 나서며 불량배의 팔을 낚아챘는데 그녀의 소나기 힘은 의외로 매서웠고 평소의 어눌한 말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상태였다. 예원은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형법 제350조 공갈죄와 제260조 폭행죄를 정확하게 언급하며 시장 입구에 설치된 방범용 CCTV의 위치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녀는 당신들이 지금 요구하는 합의금은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이 상황이 녹화되고 있으니 당장 사라지지 않으면 현행범으로 체포되게 만들겠다고 논리정연하게 쏘아붙였는데 그 기세가 너무나 당당하여 불량배들은 순간적으로 기가 죽어 뒷걸음질 쳤다. 도준은 멍하니 아내를 바라보았는데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있는 여자는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 올라온 순박한 아내가 아니라 마치 수많은 협상 테이블에서 상대를 압도해 본 경험이 있는 베테랑 변호사처럼 보였다. 불량배들은 예원의 서슬퍼런 눈빛과 거침없는 법률 용어에 당황하여 횡설수설하다가 욕설을 내뱉으며 황급히 자리를 떴고 예원은 그들이 사라지자마자 다시 어깨를 움츠리며 도준의 팔에 매달렸다. 그녀는 너무 무서워서 텔레비전 법정 드라마에서 본 대사를 흉내내 본 것뿐이라며 울먹이는 표정을 지었으나 도준은 그녀의 떨림이 공포 때문인지 아니면 흥분 때문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도준은 아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안심시켜 주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지울 수 없는 의구심이 싹트기 시작했고 아내가 자신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비밀스러운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도준은 예원이 잠든 틈을 타 서재를 뒤져볼까 고민했지만 아내에 대한 믿음과 사랑 때문에 차마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고 대신 베란다로 나가 담배를 피우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는 자신이 회장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있듯이 아내에게도 말 못할 사정이 있을 것이라 짐작하며 그녀가 스스로 말해줄 때까지 기다려주기로 마음먹었으나 상황은 그를 가만히 두지 않았다. 다음 날 출근한 도준은 최 이사의 호출을 받고 회장실이 아닌 이사 사무실로 불려갔는데 그곳에는 최 이사가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최고급 양주를 마시고 있었다. 최 이사는 도준에게 이번 주말에 열리는 그룹 창립 기념 파티 초대장을 던져주며 아내를 반드시 데리고 참석하라고 명령했는데 이는 호의가 아니라 공개적인 망신을 주기 위한 악의적인 덧침이 분명했다. 최 이사는 선일건설 주가 폭락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풀 희생양이 필요했고 촌스러운 부부를 파티장에 세워놓고 귀족들의 놀이개로 삼아 자신의 손상된 자존심을 회복하려는 비열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는 도준에게 회사의 격식에 맞는 옷을 입고 오라며 비웃었지만 사실상 그들이 그런 옷을 구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조롱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도준은 초대장을 집어들며 모자 아래로 차가운 분노를 삼켰지만 겉으로는 굽실거리며 알겠다고 대답했고 속으로는 이것이 기회가 될 수도 있음을 직감했다. 그 파티에는 그룹의 모든 핵심 인물들과 정재계 인사들이 모일 것이므로 최 이사의 비리를 폭로하고 썩은 환부를 도려낼 결정적인 무대가 될 수도 있었기에 도준은 위험한 도박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집으로 돌아온 도준이 조심스럽게 파티 이야기를 꺼내자 예원은 잠시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으나 이내 수줍게 웃으며 남편의 회사 사람들에게 인사할 기회가 생겨 기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가 뒤돌아 부엌으로 향할 때 그녀의 입가에는 도준이 보지 못한 싸늘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고 그녀 역시 이 파티가 단순한 사교 모임이 아님을 직감하고 있었다. 예원은 싱크대 물을 틀어 소음을 만든 뒤 몰래 휴대폰을 꺼내 비서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그것은 파티 당일 입을 최고급 드레스와 함께 선일 그룹의 지분 구조를 뒤흔들 준비를 하라는 지시였다. 서로의 정체를 숨긴 채 각자의 칼을 갈고 있는 두 부부에게 다가오는 파티는 화려한 축제가 아니라 서로를 지키기 위한 피 튀기는 전장이 될 운명이었다. 선일그룹 창립 기념 파티가 열리는 그랜드 임페리얼 호텔의 대연 회장은 입구에서부터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천장에는 수천 개의 크리스털로 장식된 거대한 샹들리에가 눈부신 빛을 쏟아내고 있었고 바닥에는 붉은색 벨벳 카펫이 깔려 있어 마치 왕족의 연회장을 방불케 했다. 대한민국 정재계를 주름잡는 거물급 인사들이 최고급 세단을 타고 줄지어 도착했고 그들의 손목과 목에서는 다이아몬드와 금으로 장식된 보석들이 번쩍이며 서로의 부와 권력을 과시하고 있었다. 그 화려한 물결 속에서 강도준과 이혜원은 낡은 택시에서 내려 어색하게 옷매무새를 다듬고 있었는데 도준은 몇 년 전에 입던 유행 지난 양복을 꺼내 입었고 예원은 수수한 검은색 원피스 차림이었다. 겉모습만 보면 그들은 이곳의 화려한 풍경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방인처럼 보였지만 두 사람의 눈빛만큼은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빛나고 있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최민석 이사가 느끼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는데 그는 최고급 이탈리아산 맞춤 슈트를 입고 손에는 샴페인 잔을 들고 있어 마치 자신이 이 파티의 주인공인 양 거만하게 행동했다. 최 이사는 도준과 예원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과장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는데 그 목소리가 어찌나 큰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들에게 쏠렸다. 그는 도준의 어깨를 툭툭 치며 우리 회사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비원 부부를 특별히 초청했다며 비아냥거렸고 주변에 있던 그의 측근들은 킬킬거리며 노골적인 비웃음을 보냈다. 도준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표정을 관리하며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고 예원은 마치 아무것도 듣지 못한 사람처럼 맑은 눈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천진난만한 시골 안악내 연기를 계속했다. 연회장 안으로 들어서자 숨 막힐 듯한 럭셔리한 분위기가 그들을 압도했는데 테이블마다 놓인 최고급 요리와 샴페인 그리고 실내 악단의 우아한 연주가 어우러져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최 이사는 도준 부부를 구석에 있는 가장 자리가 나쁜 테이블로 안내했는데 그곳은 화장실 입구 바로 옆이라 사람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부산스러운 곳이었다. 그는 마치 큰 선심이라도 쓰는 척하며 마음껏 먹고 마시라고 말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가난한 부부가 허겁지겁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며 즐기겠다는 악취미가 서려 있었다. 도준은 굴욕감을 느꼈지만 아내를 위해 의자를 빼주며 자리에 앉았고 예원은 그런 남편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걱정하지 말라는 듯 살며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파티의 분위기는 무르익었고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거나 춤을 추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만 도준과 예원은 철저하게 소외된 채 둘만의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파티장 중앙에서 작은 소란이 일어났는데 이번 파티의 주빈 중 한 명인 프랑스 명품 그룹의 회장이 제공된 와인 맛에 불만을 표하며 불어로 불평을 쏟아내고 있었던 것이다. 통역사가 당황하여 쩔쩔매는 사이 최 이사가 나서서 사태를 수습하려 했지만 그는 불어를 전혀 할 줄 몰랐기에 엉터리 영어로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예원의 눈썹이 살짝 꿈틀거렸는데 그녀는 그 와인이 보관 상태가 잘못되어 산화되었음을 단번에 알아차렸고 프랑스 회장의 불만이 정당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예원은 도준에게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나 소란이 일어난 곳으로 다가갔는데 그녀의 발걸음은 소리 없이 가벼웠지만 우아한 기품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지나가는 웨이터를 불러 아주 자연스러운 동작으로 귓속말을 건넸는데 놀랍게도 그녀의 입에서는 완벽한 불어 발음이 흘러나왔고 웨이터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황급히 주방 쪽으로 달려갔다. 잠시 후 웨이터는 새로운 와인병을 들고 나타나 프랑스 회장에게 정중하게 서빙했고 와인을 한 모금 마신 회장의 얼굴이 금세 환하게 밝아지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 모든 과정은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 대부분의 사람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최 이사의 눈에는 예원의 수상한 행동이 포착되었다. 최 이사는 자신의 무능함이 드러난 상황에서 감히 천안 경비원의 아내가 나서는 것을 보고 모욕감을 느꼈고 그는 술기운이 올라 붉어진 얼굴로 예원에게 성큼성큼 다가갔다. 그는 예원의 팔목을 거칠게 낚아채며 주제넘게 어디를 돌아다니느냐고 소리를 질렀고 갑작스러운 소란에 파티장의 음악 소리가 멈추고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되었다. 예원은 팔이 잡힌 상태에서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차가운 눈빛으로 최 이사를 똑바로 올려다보았는데 그 눈빛은 시골 아낙네의 것이 아니라 마치 하등한 생물을 내려다보는 여왕의 그것과 같았다. 최 이사는 그녀의 눈빛에 순간적으로 기가 눌려 뒷걸음질 칠 뻔했지만 수많은 사람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허세를 부리기 위해 더욱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이사는 예원에게 내 남편이 회사에서 잘리고 싶지 않으면 당장 무릎 꿇고 빌라고 협박했는데 그는 이 상황을 즐기며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고 싶어 안달이 난 상태였다. 도준이 황급히 달려와 최 이사를 말리려 했지만 최 이사의 경호원들이 도준의 앞을 막아섰고 도준은 그들을 힘으로 제압할지 아니면 참아야 할지 갈등하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때 예원이 입을 열어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는데 그녀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은 교양 없는 행동이며 진정한 귀족은 타인을 존중할 줄 안다는 뼈 있는 말을 던졌다. 그 말은 최 이사의 자존심을 정통으로 찔렀고 격분한 최 이사는 이성을 잃고 손을 높이 치켜들며 예원의 뺨을 내리치려 했다. 파티장에 있던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고개를 돌리는 순간 짝 하는 소리 대신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억소리가 났는데 최 이사의 손목이 허공에서 멈춰버린 것이었다. 최 이사의 손목을 강하게 움켜쥔 것은 다름 아닌 강도준이었고 그의 악력은 마치 강철 집게처럼 강력해서 최 이사는 비명을 지르며 몸을 비틀었다. 도준은 경호원들을 순식간에 따돌리고 나타나 아내를 보호하고 있었는데 그의 모자 아래로 드러난 눈빛은 더 이상 순종적인 경비원의 눈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맹수의 살기와 제왕의 위엄이 이글거리고 있었고 도준은 낮게 깔린 목소리로 그 더러운 손 치우라고 경고했다. 정적이 감도는 연회장에서 도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벼락처럼 강렬하게 울려 퍼졌고 그를 막아섰던 경호원들조차 도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꼼짝도 하지 못했다. 최 이사는 손목이 부러질 듯한 고통 속에서도 도준을 노려보며 네가 감히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도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도준은 천천히 최 이사의 손목을 놓아주었는데 그 반동으로 최 이사는 뒤로 벌러덩 넘어지며 샴페인 타워를 건드렸고 수십 개의 유리잔이 와르르 쏟아지며 요란한 소음과 함께 산산조각이 났다. 바닥에 주저앉아 샴페인을 뒤집어 쓴 최 이사의 꼴은 그야말로 우스꽝스러웠고 주변에서는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도준은 바닥에 떨어진 샴페인이 묻지 않도록 예원을 감싸 안으며 그녀의 상태를 살폈고 예원은 놀란 척하며 도준의 품에 안겼지만 그녀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이 드디어 인내심의 한계를 넘었다는 것을 알았고 이제야말로
진짜 게임이 시작될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넘어진 최 이사는 수치심에 얼굴이 시뻘개져서 보안팀을 부르라고 고함쳤고 곧이어 무장한 보안 요원들이 연회장 안으로 들이닥치며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하지만 도주는 당황하지 않고 옷매무새를 정리하며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는데 그의 태도는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예상했다는 듯 침착하기 그지없었다. 보안 요원들이 도준을 포위하고 곤봉을 꺼내들자 파티장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공포로 물들었고 귀부인들은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도망치려 했다. 최 이사는 비틀거리지며 일어나 저 미친놈을 당장 끌어내서 반죽음으로 만들어 놓으라고 악을 썼고 보안팀장은 도준에게 달려들 준비를 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 도준은 통화를 마치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파티장 입구 쪽을 바라보았는데 그곳에는 검은색 정장을 입은 수십 명의 건장한 사내들이 대열을 맞춰 들어오고 있었다. 그들은 일반적인 보안 요원이 아니라 선일그룹 회장 직속 수행팀인 블랙수트였고 그들의 등장에 최 이사의 눈동자가 공포로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도주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기로 결심한 듯 쓰고 있던 캡모자를 벗어 던졌고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손으로 쓸어 넘기자 날카롭고 수려한 이목구비가 드러났다. 그는 더 이상 굽신거리는 경비원이 아니었으며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 선일그룹을 이끄는 젊은 총수의 모습으로 완벽하게 돌아와 있었다. 도주는 멍하니 서 있는 최 이사를 향해 천천히 걸어가며 그동안 즐거웠냐고 차갑게 물었고 그의 뒤에는 아내 예원이 마치 여제처럼 당당하게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제 가면 무도회는 끝났고 진짜 얼굴을 드러낸 두 괴물이 사냥을 시작할 시간이었다. 그랜드 임페리얼 호텔의 대연회장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에 휩싸였고 수백 명의 하객들은 믿기 힘든 광경에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다. 최민석 이사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덜덜 떨며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남자를 올려다보았는데 그 남자는 방금 전까지 자신이 구두를 닦으라고 명령했던 경비원 강도준이 분명했지만 지금 뿜어내는 기운은 전혀 달랐다. 도준의 뒤에 도열한 검은 정장의 요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연회장의 출입구를 봉쇄하고 일반 보안 요원들을 무장 해제시켰는데 그들의 움직임은 군대처럼 정확하고 신속했다. 도준은 차갑게 가라앉은 눈으로 최 이사를 내려다보며 자신이 선일그룹의 회장 강도준임을 선언했고 그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넓은 연회장 구석구석까지 또렷하게 울려 퍼지며 사람들의 뇌리에 깊숙이 박혔다. 최 이사는 현실을 부정하려는 듯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이것은 사기극이라고 비명을 질렀지만 그의 목소리는 공포로 인해 갈라져 있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려 했지만 이미 상황을 파악한 눈치 빠른 정재계 인사들은 그를 외면하며 도준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다. 도준은 손가락 하나를 까딱하여 요원들에게 지시를 내렸고 곧이어 경찰들이 들이닥쳐 최 이사에게 횡령 및 특수폭행 혐의로 수갑을 채웠다. 최 이사는 끌려나가면서도 끝까지 도준을 저주하며 악을 썼지만 도준은 그를 한 번 더 쳐다보지도 않았고 오직 자신의 곁에 서 있는 아내 예원에게만 신경을 쓰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정체를 숨겨온 것에 대해 예원이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까 걱정하며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예원은 놀란 표정으로 도준을 바라보았지만 그녀의 눈동자에는 원망보다는 안도감이 서려 있었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도준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속삭였다. 도준은 그런 아내의 반응에 가슴이 뭉클해지며 그녀를 꼭 끌어안았고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두 사람은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유유히 연회장을 빠져나갔다. 호텔 밖에는 이미 도준이 호출한 최고급 리무진이 대기하고 있었고 기사가 정중하게 문을 열어 두 사람을 맞이했다. 차 안에 앉은 도준은 예원에게 그동안의 사정을 설명하려 했지만 예원은
손가락을 그의 입술에 대며 나중에 천천히 이야기해달라고 말하고는 피곤한 듯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도주는 잠든 척 눈을 감고 있는 예원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이제부터는 그녀를 여왕처럼 모시겠다고 다짐했지만 예원의 머릿속은 이미 다음 단계의 계획으로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선일그룹 본사는 태풍이 지나간 자리처럼 고요하면서도 긴장감이 감돌았는데 회장이 경비원으로 위장 근무를 했다는 소문은 이미 사내 메신저를 통해 전 직원에게 퍼져나간 상태였다. 그동안 도준을 무시하거나 괴롭혔던 직원들은 사색이 되어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며 자신의 운명을 걱정했고 임원실에 있는 고층부는 초상집 분위기였다. 최 이사 라인에 섰던 부패한 임원들은 아침 일찍 긴급 회의를 소집하여 대책을 논의했지만 이미 대세가 기울었음을 직감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그들은 도준이 경비원으로서 목격한 것들이 어디까지인지 가늠할 수 없어 공포에 떨었고 혹시나 자신들의 비리 장부가 발각되었을까 봐 전전긍긍하며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오전 9시 정각이 되자 대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강도준 회장이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는 더 이상 낡은 경비복 차림이 아니라 완벽하게 재단된 이탈리아산 맞춤 슈트를 입고 있었다. 그의 뒤로는 법무팀 변호사들과 감사팀 직원들이 산더미 같은 서류 상자를 들고 따르고 있었고 그 광경을 본 임원들은 마른 침을 삼키며 고개를 숙였다. 도주는 상석에 앉아 천천히 좌중을 둘러보았는데 그의 눈빛은 어제 연회장에서 보았던 것보다 훨씬 더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는 별다른 인사말 없이 곧바로 회의를 시작했고 감사팀장이 준비한 자료를 스크린에 띄우자 그곳에는 임원들이 회사 공금으로 유흥을 즐기거나 뒷돈을 챙기는 장면들이 고화질 영상으로 재생되기 시작했다. 그 영상들은 도준이 주차장과 로비 그리고 화장실 등에서 근무하며 직접 채증하거나 몰래 설치한 초소형 카메라에 찍힌 명백한 증거들이었다. 영상을 본 임원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변명조차 하지 못했고 도준은 책상 위에 놓인 해고 통지서에 하나하나 서명하며 가차없이 그들을 내쳤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몇몇 임원들은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도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보안팀을 불러 그들을 끌어내라고 명령했다. 이렇게 선일그룹 내부의 썩은 뿌리들은 단 몇 시간 만에 모조리 뽑혀나갔고 회사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대대적인 물갈이를 겪게 되었으나 이것은 도준이 해결해야 할 문제의 시작에 불과했다. 내부의 적들은 제거했지만 최 이사와 그 일당이 저질러 놓은 경영상의 구멍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는데 특히 해외 건설 수주건의 부실과 무리한 사업 확장은 그룹의 재정 상태를 위험 수위까지 몰고 간 상태였다. 재무팀장은 창백한 얼굴로 보고서를 제출하며 당장 막대한 자금을 수혈하지 않으면 다음 달 돌아오는 어음을 막지 못해 부도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도주는 머리를 감싸쥐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주가마저 폭락하여 시중은행들이 대출을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이 정의를 구현했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냉혹했고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는 자존심을 버리고 투자자를 찾아 나서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도주는 밤새도록 집무실에 틀어박혀 해결책을 모색했지만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았고 국내의 다른 대기업들은 선일그룹의 위기를 기회 삼아 적대적 인수합병을 노리고 있었다. 그는 믿을 수 있는 해외 투자처를 물색하라고 비서실에 지시했지만 워낙 급한 불이라 조건이 까다롭거나 터무니없는 이자를 요구하는 곳들 뿐이었다. 그때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들어와 메모 한 장을 건네며 보고를 올렸는데 최근 국제금융시장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사모펀드 RS 캐피털에서 투자 의향을 밝혀왔다는 내용이었다.
RS 캐피털은 그 실체가 베일에 쌓여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자금력만큼은 상상을 초월한다는 소문이 파다했기에 도준에게는 사막의 오아시스와도 같은 소식이었다. 도준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당장 미팅을 잡으라고 지시했고 비서실장은 RS 캐피털 측의 대리인이 내일 오전 본사를 방문하겠다고 연락해 왔음을 알렸다. 도준은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이번 협상에 회사의 운명이 달려있음을 직감했고 어떤 조건을 내걸더라도 반드시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 예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싶었지만 그녀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 짐짓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 오늘은 야근 때문에 늦을 것 같다고 거짓말을 했다. 예원은 수화기 너머로 따뜻하게 격려해 주었지만 전화를 끄는 그녀의 표정은 묘하게 굳어 있었고 그녀는 이미 RS 캐피털과의 미팅 준비를 완벽하게 마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선일그룹 본사 로비는 귀빈을 맞이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고 도준은 직접 임원들을 대동하고 1층으로 내려와 RS 캐피털의 대표를 기다렸다. 약속 시간이 되자 검은색 리무진 행렬이 로비 앞에 도착했고 건장한 외국인 경호원들이 먼저 내려 도열한 뒤 중앙의 차량 문을 열었다. 도준은 긴장된 표정으로 차에서 내릴 인물을 주시했는데 구두 끝이 바닥에 닿는 순간 묘한 기시감을 느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도준의 예상과 달리 나이 지긋한 외국인 남성이 아니라 날렵한 정장 바지를 입은 젊은 여성이었고 그녀가 선글라스를 벗으며 고개를 들자 도준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검은색 리무진에서 내린 여성이 선글라스를 천천히 벗자 드러난 얼굴은 강도준이 지난 수개월 동안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마주하던 바로 그 얼굴이었지만 그가 기억하는 아내 이혜원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그녀는 더 이상 헐렁한 꽃무늬 바지를 입고 흙 묻은 채소를 다듬던 순박한 시골 아낙네가 아니었으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세팅된 모습은 마치 패션 잡지의 표지 모델이 걸어 나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칠흑같이 어두운 머릿결은 단정하게 빗어 넘겨져 그녀의 하얀 목선을 우아하게 드러내고 있었고 몸에 딱 붙는 짙은 네이비색 정장 슈트는 그녀의 날렵한 실루엣을 강조하며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를 뿜어내고 있었다. 도준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멍하니 입을 벌렸고 곁에 있던 임원들 역시 웅성거리며 저 여자가 과연 며칠 전 로비에서 도시락을 쏟았던 그 여자가 맞는지 서로에게 되물으며 혼란스러워했다. 예원은 도준의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내면서도 전혀 동요하지 않은 채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는데 그 걸음걸이 하나하나에서 자신감이 넘쳐 흘렀고 그녀의 뒤를 따르는 수행원들은 마치 여왕을 호위하는 기사단처럼 위엄이 있었다. 그녀는 도준의 앞에 멈춰서서 악수를 청하기 위해 손을 내밀었는데 그 손은 며칠 전 불량배를 제압하던 그 손이었지만 지금은 최고급 가죽 장갑에 감싸여 있었다. 도준은 떨리는 손을 내밀어 그녀의 손을 잡았고 그 순간 예원의 입술이 움직이며 아주 낮고 정확한 발음으로 인사를 건넸는데 그것은 여보라는 호칭이 아니라 강도준 회장님이라는 지극히 사무적인 호칭이었다. 그녀는 자신을 RS 캐피털의 아시아 총괄 대표이자 수석 펀드 매니저인 레이첼리라고 소개했고 그 목소리에는 사적인 감정이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어 도준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도준은 혼란스러운 마음을 간신히 억누르며 그녀를 회의실로 안내했는데 복도를 걷는 동안에도 수많은 직원이 예원을 알아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하며 수근거렸다. 하지만 예원은 주변의 시선 따위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듯 오직 앞만 보고 걸었으며 그녀의 눈빛은 이미 회의실 너머에 있는 협상 테이블을 향해 있었다. 도준은 그녀의 옆모습을 훔쳐보며 자신이 알던 아내가 맞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였지만 동시에 그녀에게서 느껴지는 압도적인 아우라에 묘한 전율을 느꼈다. 그녀가 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시골 여자 행세를 했는지, 그리고 왜 하필 지금 이 순간에 정체를 드러냈는지에 대한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지금은 회사의 운명이 걸린 협상에 집중해야만 했다. 대회의실에 들어선 예원은 도준의 맞은편 상석에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았고 그녀의 수행원들은 일사불란하게 노트북과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정렬했는데 그 속도가 어찌나 빠른지 마치 미리 리허설을 한 것 같았다. 선일그룹의 임원들은 예원의 기세에 눌려 헛기침만 해대며 눈치를 살폈고 재무팀장은 떨리는 손으로 준비한 투자 제안서를 내밀었지만 예원은 그것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가방에서 두툼한 파일 하나를 꺼내 테이블 중앙에 던지듯이 놓았는데 그 파일의 표지에는 선일그룹 구조조정 및 재무 개선 계획이라는 제목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예원은 차가운 목소리로 우리가 검토한 바로는 선일그룹의 현재 부채 비율이 위험 수위를 넘었으며 특히 최민석 전 이사가 저지른 분식 회계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예원의 지적은 너무나도 정확하고 예리해서 재무팀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반박조차 하지 못하고 식은땀만 흘렸는데 그녀는 마치 선일그룹의 내부 장부를 훤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처럼 구체적인 수치와 계좌 내역까지 언급하며 그들의 무능함을 질타했다. 도준은 그녀의 브리핑을 들으며 혀를 내둘렀는데 그녀가 제시하는 분석 자료는 자신이 며칠 밤을 새워가며 파악한 내용보다 훨씬 더 심도 있고 포괄적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경영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투자의 전제 조건으로 강도준 회장의 경영권 강화와 부패한 이사진의 전원, 사퇴를 요구했다. 임원들은 술렁거렸지만 예원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만약 이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RS 캐피털은 단일원도 투자하지 않을 것이며 선일그룹은 다음 달 돌아오는 채권을 막지 못해 부도 처리될 것이라고 냉정하게 통보했다. 그때 한 임원이 용기를 내어 질문을 던졌는데 그는 예원의 정체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당신이 정말로 RS 캐피털의 대표가 맞느냐며 혹시 사기꾼이 아니냐고 무례하게 물었다. 그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고 도준은 그 임원을 제지하려 했지만 예원은 가소롭다는 듯 웃음을 터뜨리며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녀는 자신의 명함을 꺼내 그 임원 앞으로 미끄러뜨리며 금융가에서 자신을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 있다고 말했는데 그 이름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녀는 자신이 바로 월스트리트의 전설이자 보이지 않는 손이라 불리는 아테나라고 밝혔고 그 이름은 전 세계 금융인들에게 공포와 경외의 대상인 신화적인 존재였기 때문이었다. 임원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고 도준 역시 충격에 휩싸여 아내를 바라보았는데 시골에서 콩나물 값을 깎던 아내가 수조원을 움직이는 금융계의 거물이었다는 사실은 도준의 상상력을 초월하는 반전이었다. 예원은 임원들의 반응을 즐기듯 여유로운 표정으로 다시 자리에 앉으며 자신이 은퇴 후 조용히 지내려 했으나 남편의 회사가 위기에 처한 것을 보고 다시 현업에 복귀하기로 결심했다고 덧붙였다. 그녀의 말 속에는 남편에 대한 깊은 애정과 신뢰가 담겨 있었지만 동시에 회사를 망친 무능한 임원들에 대한 서늘한 경고도 포함되어 있었다. 도준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는데 아내가 자신을 위해 거대한 날개를 펼치고 다시 전장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과 고마움을 느꼈다. 예원의 정체가 밝혀지자 회의의 주도권은 완전히 그녀에게 넘어갔고 임원들은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꼼짝 못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가 제시하는 구조 조정안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 예원은 준비해온 계약서를 내밀며 도준에게 마지막 결정을 촉구했는데 그녀의 눈빛은 이제 남편을 바라보는 따뜻한 아내의 눈빛으로 돌아와 있었다. 도준은 망설임 없이 계약서에 서명했고 그 순간 두 사람은 사업 파트너로서 그리고 부부로서
완벽한 동맹을 맺게 되었다. 서명이 끝나자 예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도준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했는데 도준은 그녀의 손을 잡고 놓지 않으며 고맙다는 말을 눈빛으로 전했다. 회의가 끝나고 임원들이 모두 퇴장하자 넓은 회의실에는 도준과 예원 단둘만이 남게 되었는데 팽팽했던 긴장감이 사라지자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어색함과 설렘이 감돌았다. 도준은 천천히 다가가 예원을 품에 안았고 예원은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깊은 한숨을 내쉬며 도준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도준은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왜 진작 말하지 않았느냐고 물었지만 목소리에는 원망이 아닌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다. 예원은 고개를 들어 도준을 바라보며 당신이 재벌 회장인 걸 숨긴 것처럼 나도 평범한 아내로 살고 싶었다고 고백했고 두 사람은 서로의 비밀을 이해하며 씁쓸하면서도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들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는데 예원의 휴대폰이 울리며 비서로부터 급한 보고가 들어왔기 때문이었다. 최민석 이사의 잔당들이 마지막 발악으로 언론에 악의적인 루머를 퍼뜨리고 있으며 주주총회를 소집해 도준의 해임안을 상정하려 한다는 내용이었다. 예원의 눈빛은 다시 냉철한 승부사의 것으로 변했고 그녀는 도준에게 이제부터가 진짜 전쟁이라며 우리가 힘을 합쳐 그들을 완전히 쓸어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도준 역시 결의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회의실 문을 나섰는데 그들의 뒷모습은 마치 세상을 정복하러 나가는 황제와 황후처럼 위풍당당했다. 복도를 걸어가는 두 사람을 향해 직원들은 경외심 어린 시선을 보냈고 이제 회사 내에서 예원을 무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며 오히려 그녀는 구세주이자 살아있는 전설로 칭송받기 시작했다. 예원은 도준에게 최 이사의 숨겨진 자금줄을 차단하는 방법과 여론을 우리 쪽으로 돌릴 전략을 속사포처럼 쏟아냈고 도준은 그녀의 전략에 감탄하며 자신의 경영 철학과 접목할 방안을 모색했다. 두 사람은 단순한 부부를 넘어 서로의 부족한 점을 완벽하게 보완해주는 최고의 파트너였으며 이제 그들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았다. 그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 회장실로 향했는데 그곳에서 그들은 선일그룹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고 적들을 향한 최후의 일격을 준비할 것이었다. 회장실에 도착한 도준은 예원을 자신의 옆자리인 부회장석에 앉히며 이것이 당신에게 어울리는 자리라고 말했고 예원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의자에 등을 기댔다. 그녀는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며 이제 우리가 이 도시의 주인이 될 것이라고 속삭였고 도준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동의했다. 그때 비서실장이 들어와 최 이사 측이 고용한 변호인단이 도착했음을 알렸고 도준과 예원은 서로를 마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사냥개들을 풀어 사냥감을 몰아넣을 시간이었고 아테나의 지혜와 제왕의 권력이 합쳐진 그들의 칼날은 자비 없이 적들의 심장을 겨눌 준비를 마쳤다. 최민석 이사가 구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심어놓은 독버섯 같은 잔당들은 최후의 발악을 멈추지 않았는데 그들은 익명의 투서를 통해 강도준 회장이 경비원 노름을 하느라 경영을 방임했다는 악의적인 찌라시를 언론에 유포하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조간신문과 인터넷 포털 사이트는 선일그룹의 리더십 부재와 오너 리스크를 지적하는 기사들로 도배되었고 이로 인해 회복세를 보이던 주가는 다시 출렁거리며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조성했다. 반대파 임원들은 이 혼란을 틈타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도준의 해임안을 상정하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그들의 얼굴에는 회장을 궁지에 몰아넣었다는 비열한 승리감이 감돌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건드린 상대가 단순한 재벌 회장이 아니라 국제금융시장을 쥐락펴락하는 냉혹한 승부사 아테나와 손을 잡은 괴물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다. 회장실의 분위기는 바깥의 소란과는 대조적으로 무서울 만큼 차분하고 고요했는데 도준은 책상에 앉아 반대파의 명단을 붉은 펜으로 하나씩 체크하고 있었고 예원은 소파에 앉아
태블릿 PC를 조작하며 전 세계에 흩어진 자금, 네트워크를 가동하고 있었다. 예원은 반대파 세력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확보하기 위해 사채 시장에서 막대한 자금을 끌어다 쓰고 있다는 정보를 포착했고, 그 자금줄의 끝을 추적하며 입가에 싸늘한 미소를 머금었다. 그녀는 도준에게 그들이 지금 목을 메고 있는 자금의 원천이 사실은 자신의 산하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 중 하나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렸다. 그것은 예원이 미리 파놓은 함정이었고 적들은 자신들의 목을 조를 밧줄인 줄도 모르고 덥석 미끼를 물어버린 셈이었다. 결전의 날인 임시 주주총회장은 이른 아침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는데 수백 명의 주주와 기자들이 회의장을 가득 메웠고 반대파 임원들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앞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었다. 그들은 이미 과반수의 우호 지분을 확보했다고 확신하며 서로 눈짓을 교환했고 도준이 입장하자 야유를 보내거나 사퇴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분위기를 험악하게 몰아갔다. 도준은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단상에 올랐지만 그의 표정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당당했고 오히려 그들을 가소롭게 여기는 듯한 여유마저 느껴졌다. 도준은 마이크를 잡고 자신을 향한 모든 의혹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기보다는 스크린을 가리키며 조용히 영상 하나를 재생했다. 스크린에는 반대파 임원들이 밀실에 모여 회사를 매각하고 그 차익을 나누어 해외로 도피하려는 모의를 하는 장면이 선명한 화질과 음성으로 재생되었는데 이것은 도준이 경비원으로 위장해 있을 때 그들의 아지트에 몰래 설치해둔 도청장치가 잡아낸 결정적인 증거였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충격에 휩싸여 술렁거리기 시작했고 주주들은 배신감에 치를 떨며 임원들에게 해명을 요구하며 소리를 질렀다. 반대파의 수장인 김 전무는 얼굴이 흑빛이 되어 저 영상은 조작된 것이며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함정이라고 악을 썼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다. 그는 서둘러 경호원들에게 영상을 끄라고 지시했지만 시스템은 이미 도준 측의 통제하에 있어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예원이 주주석 한가운데서 천천히 일어났는데 그녀의 존재감은 단상에 있는 도준 못지않게 압도적이었고 그녀가 손을 들자 장내는 마법처럼 조용해졌다. 예원은 마이크를 건네받아 자신이 RS 캐피털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섰음을 밝히고 김 전무를 비롯한 반대파들이 주식 매입을 위해 빌린 자금의 상환 기일이 바로 오늘, 지금 이 시각임을 선포했다. 그녀는 스마트폰 버튼을 하나 눌렀고 그 순간 회의장 내의 대형 전광판에 반대파 임원들의 개인 계좌와 차명 계좌가 실시간으로 동결되었다는 붉은색 알림 메시지가 떴다. 그것은 마진콜이었고 담보 가치가 하락함에 따라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모든 자산을 강제로 청산하겠다는 금융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김 전무와 그 일당은 사색이 되어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은행 앱에는 접속 불가 메시지만 떠 있을 뿐이었고 그들이 믿었던 사채업자들마저 연락을 끊고 잠적해 버린 뒤였다. 예원은 차가운 목소리로 당신들이 매수한 주식은 전부 담보권 행사를 통해 RS 캐피털로 귀속되었으며 이제 선일그룹의 최대 주주는 나와 강도준 회장이라고 선언했다. 순식간에 의결권의 판도가 뒤집혔고 반대파들이 확보했던 지분은 허공으로 날아가 버렸으며 그들은 빈털터리가 된 것도 모자라 막대한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 주주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예원과 도준의 이름을 연호했고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어 반대파들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 되었다. 바로 그때 회의장의 문이 활짝 열리며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는데 그들은 도준이 제출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김 전무와 관련자들에 대한 체포 영장을 집행하러 온 것이었다. 수사관들이 수갑을 꺼내 들자 반대파 임원들은 서로를 밀치며 도망치려 했으나 이미 출구는 봉쇄된 상태였고 그들은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줄줄이 굴비처럼 엮여 끌려나가는
치욕을 맛보아야 했다. 도주는 단상에서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일말의 동정심도 없는 눈빛으로 그들의 몰락을 지켜보았는데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회사를 갉아먹던 암세포를 완전히 도려내는 대수술이었다. 기자들은 이 극적인 장면을 놓치지 않고 셔터를 눌러댔고 선일그룹의 대청소는 실시간 뉴스로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었다. 모든 소란이 정리되고 주주총회는 도준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이 났는데 새로 구성된 이사회는 전원 도준과 예원이 검증한 능력 있고 청렴한 인재들로 채워졌다. 도준은 폐회사에서 앞으로 선일그룹은 투명 경영과 혁신을 통해 새롭게 태어날 것이며 그 중심에는 자신의 든든한 파트너인 이혜원 부회장이 있을 것이라고 공표했다. 예원은 단상으로 올라와 도준의 옆에 섰고 두 사람은 주주들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는데 그들의 맞잡은 손은 그 어떤 시련에도 끊어지지 않을 단단한 결속을 보여주고 있었다. 주주들은 기립박수를 보내며 새로운 리더십의 탄생을 축하했고 회사의 주가는 상한가를 기록하며 화려하게 부활했다. 그날 밤 도준과 예원은 텅 빈 회장실에 마주 앉아 와인잔을 기울였는데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고 두 사람의 얼굴에는 긴 전쟁을 끝낸 전사들의 평온함이 서려 있었다. 도준은 예원에게 당신이 없었다면 해내지 못했을 것이라며 진심 어린 감사를 전했고 예원은 오히려 당신이 버텨주었기에 내가 나설 수 있었다며 공을 돌렸다. 그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지난 며칠간의 숨 가빴던 순간들을 회상했고 이제 더 이상 숨길 것도 두려울 것도 없는 온전한 부부로서의 삶이 시작되었음을 실감했다. 하지만 도준은 아직 한 가지 해결하지 못한 사적인 문제가 남아있다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고 예원은 그게 뭐냐며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도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예원의 앞으로 다가가 한쪽 무릎을 꿇었는데 그는 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열었고 그 안에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기품 있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반짝이고 있었다. 그는 우리가 처음 결혼할 때 내가 가난한 경비원이라 제대로 된 프러포즈도 못하고 싸구려 반지 하나만 끼워줬던 게 내내 마음에 걸렸다고 고백했다. 예원은 뜻밖의 행동에 눈시울을 붉히며 입을 가렸고 도준은 이제는 선일그룹 회장으로서 그리고 당신의 영원한 파트너로서 다시 한번 청혼하고 싶다며 내 곁에 있어 달라고 말했다. 이것은 비즈니스 계약이 아닌 진정한 사랑의 서약이었고 예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는데 그것은 기쁨과 행복의 눈물이었다. 도준이 예원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는 순간 회장실의 조명이 은은하게 어두워지며 두 사람은 뜨거운 키스를 나누었고 그들의 그림자는 하나가 되어 창가에 길게 드리워졌다. 폭풍 같았던 숙청의 시간은 지나갔고 이제 그들 앞에는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는 내일만이 기다리고 있었으며 두 사람은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준비를 마쳤다. 경비원과 시골 아내라는 가면을 벗어던지고 진정한 자신들의 모습으로 마주선 그들은 서로에게 가장 완벽한 구원자이자 연인이었다. 선일그룹의 전설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고 그 신화의 첫 페이지는 두 사람의 사랑과 승리로 화려하게 장식되었다. 계절이 바뀌어 차가운 바람이 물러가고 따스한 봄 기운이 만연해지자 선일그룹 본사 앞에 가로수들은 연초록빛 새잎을 틔우며 생동감을 뽐내고 있었고 회사의 분위기 또한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게 변해 있었다. 과거의 억압적이고 권위적인 공기는 사라지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시스템이 자리 잡으면서 직원들의 표정에는 생기가 돌았으며 로비를 오가는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 보였다. 강도준 회장과 이혜원 부회장이 이끄는 새로운 경영체제는 재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며 혁신의 아이콘으로 떠올랐고 두 사람의 파격적인 행보는 연일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도준은 과거 자신이 경비원으로 근무하며 직접 겪었던 불합리한 처우들을 개선하기 위해 직원 복지 향상에 힘썼고 예원은 탁월한 안목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며
그룹의 가치를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두 사람은 각자의 영역에서 완벽한 능력을 발휘하면서도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이상적인 파트너십을 보여주며 임직원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도주는 집무실에서 창밖을 내려다보며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똑똑하는 노크 소리와 함께 예원이 밝은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헐렁한 몸빼 바지를 입은 시골 아낙네가 아니었지만 도준을 바라보는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하고 사랑스러웠으며 손에는 직접 내린 향긋한 커피 두 잔이 들려 있었다. 예원은 도준의 맞은편 소파에 앉으며 오늘 주식시장 반응이 아주 좋다고 보고했고 도준은 커피 향을 음미하며 이 모든 게 당신 덕분이라고 공을 돌렸다. 두 사람은 회사에서는 냉철한 경영자였지만 단둘이 있을 때만큼은 장난기 어린 신혼부부로 돌아가 서로에게 기대어 쉼을 얻곤 했다. 도준은 예원의 손을 잡으며 오늘 저녁에는 오랜만에 일찍 퇴근해서 우리끼리 오붓한 시간을 보내자고 제안했고 예원은 기다렸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좋다고 대답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수행원들을 모두 물리치고 도준이 직접 운전하는 차를 타고 회사를 빠져나갔는데 그들이 향한 곳은 최고급 레스토랑이 아니라 회사 근처의 허름한 순대국 밥집이었다. 이곳은 도준이 경비원으로 일할 때 예원과 함께 자주 들러 허기를 달래던 추억의 장소였는데 가게 주인 할머니는 말끔한 정장을 입고 나타난 두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어서 오라며 반갑게 맞이했다. 도준과 예원은 구석진 자리에 앉아 익숙하게 국밥 두 그릇을 주문했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뚝배기가 나오자 서로의 얼굴을 보며 풋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예원은 깍두기를 집어 도준의 숟가락 위에 올려주며 예전에는 국밥 한 그릇 사 먹는 것도 손이 떨려서 며칠을 고민했었는데 지금은 참 격세지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도준은 뜨거운 국물을 넘기며 그때가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만은 참 편안하고 행복했었다고 회상하며 지금의 풍요로움이 결코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님을 되새겼다.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은 소화도 시킬 겸 한강공원으로 자리를 옮겨 산책을 즐겼는데 밤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와 하루의 피로를 씻어주는 듯했고 강물 위에 비친 도시의 야경은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도준은 예원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걷다가 문득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정말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인 줄 알면서 왜 나를 사랑했느냐는 질문이었다. 예원은 걸음을 멈추고 도준을 빤히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내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다. 그녀는 자신이 금융시장이라는 전쟁터에서 매일같이 돈과 숫자에 치여 살면서 사람에 대한 불신과 외로움에 지쳐 있었을 때 시골 요양원에서 만난 당신의 순수한 눈빛이 자신을 구원해 주었다고 고백했다. 당신이 가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보여준 묵묵한 성실함과 따뜻한 배려심이 내가 찾던 진짜 보석이었다는 그녀의 말에 도준은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도준 역시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는데 그는 재벌가의 아들로 태어나 주변에는 항상 자신의 돈과 권력을 노리고 접근하는 가식적인 사람들 뿐이라 아무도 믿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래서 신분을 숨기고 가장 낮은 곳으로 도망쳤을 때 아무런 조건 없이 나에게 다가와주고 도시락을 싸주며 걱정해주던 당신을 보며 처음으로 사람의 온기를 느꼈다고 고백했다.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의 정체를 숨겼던 것은 상대를 속이려는 의도가 아니라 배경이나 조건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해줄 사람을 찾기 위한 본능적인 방어기제였던 셈이었다. 두 사람은 이제야 비로소 서로의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진심을 완벽하게 이해하게 되었고 그 깨달음은 두 사람의 사랑을 더욱 단단하게 묶어주는 끈이 되었다. 강물 위로 유람선이 지나가며 폭죽을 터뜨리자 밤하늘의 화려한 불꽃이 수놓아졌고 두 사람은 그 불꽃 아래에서 서로를 꼭 끌어안으며 이 순간이 영원하기를 기도했다. 주말이 되자 도준과 예원은 바쁜 일정을 뒤로하고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시골 마을로 여행을 떠났는데 그곳은 여전히 평화롭고 고즈넉한 풍경을 간직하고 있어 마치 시간이 멈춘 듯했다. 그들이 살았던 작은 기와집은 주인이 바뀌지 않은 채 비어 있었고 마당 한 구석에는 예원이 가꾸던 텃밭이 잡초만 무성하게 자란 채 남아 있었다. 도주는 낡은 마루에 걸터 앉아 먼 산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곳에서 보냈던 소박한 날들이 지금의 우리를 있게 한 원동력이라며 감회에 젖었다. 예원은 텃밭으로 들어가 시들해진 호박 덩굴을 만지작거리며 이곳에서의 생활은 비록 가난했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부자였던 시절이라며 미소 지었다. 그들은 화려한 펜트하우스보다 이 낡은 시골집이 주는 편안함이 더 그리웠는지도 모른다며 언젠가 은퇴하면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 살자는 약속을 나누었다. 마을 어르신들은 고급 승용차를 타고 나타난 두 사람을 보고 처음에는 낯설어 하다가 이내에 그들이 예전에 살던 착한 부부라는 것을 알아보고는 버선발로 뛰어나와 반겨주었다. 옆집 할머니는 도준의 손을 잡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줄 알았다며 눈물을 글썽였고 이장님은 예원에게 그때 빚을 갚아줘서 고마웠다는 인사를 잊지 않았다. 도준과 예원은 마을 사람들을 위해 준비해온 선물들을 나누어 주며 마을 잔치를 열었는데 그 자리에는 격식도 허례허식도 없었고 오직 정겨운 웃음소리와 따뜻한 인심만이 넘쳐 흘렀다. 도주는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재벌 회장이라는 직함이 주는 무게를 잠시 내려놓고 동네 청년 도준이 되어 마음껏 웃고 떠들었고 예원 역시 세계적인 투자자 아테나라는 가면을 벗고 수다스러운 새댁이 되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이 소박한 행복이 자신들이 지켜야 할 진정한 가치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예원은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도준에게 앞으로 우리가 가진 힘을 어떻게 써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단순히 회사의 이익을 늘리는 것을 넘어 우리가 겪었던 억울한 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일어나지 않도록 돕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도주는 그녀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이미 장학재단 설립과 법률 구조공단을 지원할 계획을 세워두었다고 말해 예원을 놀라게 했다. 두 사람은 이제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개인의 영달이 아닌 사회의 그늘진 곳을 비추는 등불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고 그것이 바로 그들이 겪은 시련이 그들에게 준 교훈이자 사명이라고 믿었다. 차 안에는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두 사람의 맞잡은 손은 그 어떤 맹세보다 굳건했다. 몇 달 후 선일그룹의 창립 기념일 행사가 다시 열렸는데 이번 행사는 과거 최 이사가 주도했던 사치스럽고 배타적인 파티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로 진행되었다. 호텔 연회장 대신 시민들에게 개방된 야외 공원에서 직원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협력업체 직원들까지 모두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이 펼쳐졌다. 도준과 예원은 청바지에 티셔츠 차림으로 무대에 올라 직원들과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격에 없이 소통했고 그 모습은 언론을 통해 보도되며 대중들에게 큰 호감을 샀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로 도준이 마이크를 잡고 짧은 연설을 했는데 그는 우리 회사의 진짜 주인은 회장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직원들은 환호하며 강도준과 이혜원의 이름을 연호했고 그 함성은 밤하늘 높이 울려 퍼졌다. 행사가 모두 끝나고 밤이 깊어지자 도준과 예원은 공원 언덕 벤치에 나란히 앉아 저 멀리 반짝이는 선일그룹 본사 건물을 바라보았다. 그 거대한 불빛 속에는 수많은 사람의 땀과 꿈이 서려 있었고 두 사람은 그 불빛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치열하게 살아갈 것이었다. 예원은 도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두렵지 않다고 속삭였고 도준은 예원의 머리카락에 입을 맞추며 나 역시 당신이 내 곁에 있는 한 무서울 것이 없다고 대답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고 내일 아침이면 또다시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겠지만
두 사람에게는 이미 서로가 태양이고 빛이었다. 그들은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새로운 내일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경비원과 시골 아내라는 껍질을 깨고 세상 밖으로 나온 두 마리의 용은 이제 더 넓은 하늘을 향해 비상할 준비를 마쳤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신데렐라 스토리가 아니라 서로를 통해 자신을 완성해가는 치유와 성장의 기록이었으며 거짓으로 시작된 관계가 가장 진실한 사랑으로 결실을 맺은 기적 같은 이야기였다. 도준과 예원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걸어갔으며 그들의 뒷모습은 가로등 불빛을 받아 길게 이어지며 하나의 그림자가 되어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다. 세상은 그들을 재벌 회장과 천재 투자자라고 불렀지만 그들에게 서로는 그저 사랑하는 남편이자 아내일 뿐이었고 그것으로 충분했다.